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운반 로켓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두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일본 역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엄중한 비난 의사를 내놨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인도太平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안보와 경제, 미래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고 열차도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예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손흥민은 2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어젯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발사 후 705초 만인 밤 10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매체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신은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기 위한 계획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정찰위성에 힘을 쏟고 있는지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 과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포함했습니다. 핵탄두 다종화, 소형화와 함께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정찰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에 집착하는 건 고성능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의 주요 시설과 수뇌부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한미보다 정찰 능력이 절대적 열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정찰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면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와 괌,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미국 전략 자산의 동향과 주요 표적의 배치, 이동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 정보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쳤다고 밝힌 뒤 올해 5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해에 추락했고 8월 2차 발사 역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성공했더라도 정찰위성이 의미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정찰위성으로 기능하려면 지상의 가로 세로 1m가량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연말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3m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1차 발사 당시 서해에서 수거한 만리경 1호를 분석했을 때도 군사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면 북한은 과거 무인기 사건 때처럼 한미의 군사기지나 대통령실 등 핵심 시설의 고화질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위성의 성능을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이 이른바 정찰 위성이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재했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의장이 정찰위성 발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이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조항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9.19 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우선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수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 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며 서해오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며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선 백악관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주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규탄 성명 마지막 부분에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또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아직 북한 위성 발사의 성패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가 북한 주장대로 성공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인지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에 따라 미군의 대북 전력을 강화해야 할지 질문에도 위성의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도 지금 내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쏜 위성에 대해 지역의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부는 북한의 발사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이번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는지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어떻게 연관됐는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실 근위대 사열과 예포, 황금마차 행진 등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영어 연설로 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었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까지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함께 환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자신을 선택한 찰스 3세 국왕과 반갑게 인사하고 나란히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아리랑과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차 행진,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김건희 여사가 카밀라 왕비와 나란히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까지 10분을 달렸습니다. 1년에 딱 2차례만 국빈을 부르는 영국 왕실답게 품격 있는 대접이 돋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국빈 오찬에 이어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쓴 편지 같은 우리나라와 관계된 왕실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국 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까지 한영 관계를 영어 연설에 담았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비와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역에 잇따라 헌화하며 우리와 영국이 혈맹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자유와 연대로 풀이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해 물어봤더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엇갈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잇따른 외부 행보를 이어가며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YTN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되지 않을 거다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될 거라며 한 장관 역할론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64%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며 한 장관 출마에 반사 이익을 바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답했고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지 응답은 호남에서 38%, 대구 경북에선 31%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2%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등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가 적절한 요구다, 36%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 민주당이 36%로 지난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 투표할 정당도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 선거란 취지의 응답이 석 달째 더 많게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특정 단체 영향력이 강해질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2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 전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쌍특검법 추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9%, 적절하지 않다는 28%로 긍정적 답변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4%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47%가 적절하다, 36%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은 30%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6%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연일 당 쇄신과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가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입당 관련 제안은 없었지만 이른바 여당발 슈퍼 빅텐트론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과 김영계 탈당 영순위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여당 혁신위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야당 중진 의원이 강연자로 나선 겁니다. 이틀 전에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요. 저희들이 대북 지원에 관한 내용도 나눴고 아주 공감한 것도 많고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제안했을 때 선뜻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 혁신위에는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 탈당과 신당 참여 그리고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혁신위발 입당 제한 여부에 대해선 양측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12월 초 결단을 내리겠다는 이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은 숨고르기 또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경계에 이 담벼락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지지해 주시고 한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의원 외에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과도 접촉면을 넓히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김기현 대표의 이른바 슈퍼 빅텐트 구상을 궁여지책으로 깎아내리며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의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거냐. 저는 그거는 존재 부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발 슈퍼 빅텐트 전략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에 맞불을 놓은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총선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지층 확장을 위한 시도는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지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뇨한 혁신위원장 등이 자리에 생전 고인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 중에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이 밖에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추모식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철회하고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은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을 이뤘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 부문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우선 노사는 올해 신규 인력 660명을 뽑은 뒤 협의를 거쳐 인력 충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금년 660명 신규 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돼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7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합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드는 인건비는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이 지하철 파업 계획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난도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선 파업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발씩 대승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의견의 접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경고 파업으로 지하철 교통 대란까지 빚어졌던 교통공사 노사 간 교섭은 지난 7월부터 11차례 이어진 협상 끝에 넉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되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과 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 그리고 세제 등이 더해지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일부 집값이 오른 지역만 커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 건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조 5천억 원이었던 주택재산세는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역시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재산세 부담은 지금보다 34%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금년 5월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한 평균적으로 거의 상승률이 한 0%, 0. 몇 %가 되고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절차에 접어든 겁니다.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물가, 고금리, 또 가계부채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세부담까지 또 가중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그런 국민적 부담을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정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폐기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일선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 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2달 동안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 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 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 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 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 초과 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2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송동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직원 11명이 휴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내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월급의 최대 80%까지 지급했던 것을 악용한 겁니다. 자격 없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손님이 줄어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재난지원금을 타거나 요양원에 채용된 인력 숫자를 속여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아내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을 받아냈습니다. 대표와 공모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들 역시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공부만 해도 돈이 나온다며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허위로 국고 보조금을 타낸 15개 업체의 관련자 1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모두 16억 원이 넘습니다. 4억 원 상당의 몰수 보전을 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행은 모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국가 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 3명에겐 징역 3년에서 5년,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에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손흥민은 2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면서 펄펄 날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시스템을 강조한 협력 수비도, 중국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울퉁불퉁한 잔디도 물오른 우리 대표팀의 공격을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9분 만에 황희찬이 골문 앞에서 중국 수비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차 넣어 귀중한 원정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의 A매치 3경기 연속 골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첫 골을 뺏긴 중국이 수비 라인을 올리자 기회는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호흡이 돋보였습니다. 전반 45분, 이강인의 코너킥을 손흥민이 머리로 책임졌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공의 궤적에 맞춰 가까운 골대 쪽으로 달려가 골문 안에 떨어지는 정확한 포물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8개월 만에 멀티골로 A매치에서 41골까지 쌓았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이재성과 정우영 등을 차례로 투입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실험했고 기다리던 추가골은 42분에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을 찾고 공격에 가담한 정승현이 높은 타점으로 중국 수비수들을 제치고 A매치 데뷔골을 성공했습니다. 월드컵 예선 2연승을 포함해 크리스마노의 5연승과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3대0 완승. 올해 A매치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대표팀은 이제 본격적으로 2달 남짓 남은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에 돌입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남북이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합의했던 이 9.19 군사합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윤석열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 합의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북측의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골자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건데요. 지상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중에서는 무인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측의 정찰 능력과 전투력이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9.19 군사합의가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무려 17건. 특히 지난해 12월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반 조치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반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결국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약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왕실 최고 수준의 예우 속에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마차 행진을 하면서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21일 숙소로 찾아온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받으면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호스가즈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근위대의 사열을 받았는데 근위대 의장 대장은 한국어로 사열 준비를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7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환영식장에서는 더몰이라고 불리는 대로를 따라 버킹엄 궁까지 이동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의 미래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한영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진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양국의 협력 지평이 디지털과 AI, 사이버 안보, 원전 해상 풍력 등으로 크게 확장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합니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담는 등 국방과 안보,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영 간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의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반도체와 원전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도 직접 밝힐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불과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 처리에 열세를 쥐고 있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와 이재명 대표의 역전사업 예산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올해도 지각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건건히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끝낸 11개 상임위 가운데 6개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전 생태계 조성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 예산은 깎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사업 예산은 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과 청년 패스 예산은 정부의 동의도 없이 비목 신설과 증액이 날치기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만 강조한 채 원칙과 기준도 없는 엉터리 예산을 짜온 만큼 제1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허덕이는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선 허리띠를 졸라맬 게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며 여건과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과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R&D 예산 삭감 문제를 고리로 대여공사의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려던 예산 낭비 사업을 덜어내는 대신 과학기술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게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연구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달리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여야 모두 각자의 카드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까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여권의 구원투수로 주목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최근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자신과 정치는 무관하다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달라진 화법으로 무성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계 진출 질문에 단호한 태도를 보인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론에도 여당 대표 차출론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기자들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과는 무관하다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야당 의원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정치엔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서였습니다. 전국 곳곳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선 것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고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여당에서 총선 출마론에 본격적으로 군부를 떼자 정치권과 거리를 두던 이전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밝혀온 그동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한 장관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언제쯤 결단하실 시점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답에 다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중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입니다.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한 장관이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는 공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알듯 말듯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장관의 화법은 전에 없이 정치권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신임 KBS 박민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KBS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 일방적인 지시들이 내려왔다며 박 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1차로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 남부지검에 고발하고, 그리고 KBS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단체협약 편성규약 그리고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들은 또다시 혐의를 모아서 조만간 노동청에 고발 및 진정, 그리고 필요하면 특별 근로감독도 신청해서 사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자신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오용하고 보직자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할 망정 장단 맞춰 단협과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KBS 본부는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정상 인근에서 불이 난 데다 바람도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전 구안동 대전남부 순환고속도로 구안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화로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에 싣고 있던 액화 산소 탱크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뒤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디젤차를 추월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유럽연합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약 123만 대로 디젤차 122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도 10월 기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4.2%로 전체 시장의 3위를 차지하면서 12%의 디젤차 점유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 명 이상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독일이 1조 8천억 상당의 무기 지원을 추가로 약속하는 등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 러시아의 폭격으로 자동차가 불에 타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구급차에서는 중년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의 절반 이상은 최전선과 먼 후방에서 나왔으며 주로 장거리 미사일과 집속탄 등 폭발성 무기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So we are altogether it's a package of 1.3 billion euros and I'm quite sure this is the fifth package since last winter. This will help you in your fight against.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첫 방문지로 키이우를 찾았고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이어 독일 국방장관까지 방문해 서방의 굳건한 지원을 부각한 것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식어간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독일의 추가 지원 규모는 미국이 약속한 1억 달러의 14배 이상입니다. 독일은 방공체계와 포탄, 대전차 지뢰 등을 대량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방과 미국의 지원 강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석방 협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50명의 여성과 어린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에서 5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가 이르면 오늘 중에 발표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 논의 중인 합의안에는 석방되는 민간인 인질 1명당 이스라엘에 구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풀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또 예년보다 높은데요. 낮 동안에도 1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1에서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6도, 대전 0.5도, 부산은 11.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 18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금요일인 모레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